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최근 이단 악재에 둘러싸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는 그간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1%대 회복을 했지만 지난주 시총이 100조 원 넘게 증발하면서 미국 증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맹공세에 주춤하고 있는 테슬라.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기차로 방향을 튼 자동차 시장의 큰 흐름마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이슈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테슬라 부진과 전기차 시장 동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부문 대표 그리고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어젯밤에는 좀 회복을 했는데 그동안 쭉 지금 내리막을 거듭하고 있죠. 송재경 대표님, 테슬라 주가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 한때는 최고점이 2021년 11월 경에 410달러까지 올랐었던 게 400달러 이상. 예, 지금 어젯밤에 아마 177달러인가 178달러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보면은 한 거의 30%가량 하락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대비로는 최고점 대비로는 거의 60% 가까이 하락을 한 정말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한때 최저점은 120, 30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예, 그렇죠. 네. 그때보다는 좀 회복을 했는데 다시 지금 약세 국면을 지금 보이는 거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작년 초가 최바닥이었고요. 거의 100불 초반까지 갔다가 이게 작년 8월까지 전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거의 200불,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가 8월 이후부터는 이제 맥을 못 추고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부진 좀 몇 가지 요인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예,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된다. 기대한 것만큼 예상만큼 안 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살 사람들은 좀 많이 산 것 같다. 이제부터는 깐깐한 소비자만 남았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살 사람은 많이 샀다. 예, 그다음에 금리도 높아서 이 할부 받기 만만치 않다. 네. 거기다가 이게 사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중고차 가격이 기존 가솔린 차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진다. 아, 중고차 가격.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깐깐한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그 전에 독주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엄청난 이제 경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순수 전기차 만드는 그런 그 플레이어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기아차 같은 또 이제 전 세계 기존의 그런 유명 메이커들이 다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마진이 떨어지는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아마 그 제가 갖고 왔던 걸 그 테슬라의 분기별 실적 추이를 한번 첫 번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실적 추이 분기별로 테슬라가 매출 이익이 어느 정도 달했는지 지금 나오네요. 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작년도 4, 4분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까지는 매우상향으로 계단식으로 쭉 올라오다가 지난 한 5개 분기를 놓고 보시면 그냥 우측으로 수평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짙은 파란색선이 전기차 부분인데 거기에 서비스 부분이나 에너지 발전 저장 장치 같은 부분을 다 해봐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전분기 대비로는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의 뭐 최고 분기 영업이익률은 최고로는 한 19%까지도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현재 수준의 매출에서 16%가 1년 전이었다면 이것이 거의 반토막 난 8%까지 떨어졌다. 영업이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주가 부진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최영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산업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 테슬라의 지금 주가 부진의 원인 어떻게 좀 산업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신다면? 일단 이미지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계속 설득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실현 가능한가라는 에코시스템. 의문점들이 많이 생겼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예. 이제 특히 중국 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 외에 뭐 지리 자동차 등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전기로 전부 전환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뭐 테슬라, BYD뿐만 아닌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과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예. 이제 가격을 낮추고 그게 이제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마찬가지 전기차 시장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유럽 회사들도 들어와 있고 네. 또 한국에 있는 이제 뭐 현대기아도 잘 팔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수치화시켜서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팔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워낙 경쟁이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좀 치열해졌잖아요. 비아디, 뭐 아까 지리 자동차도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거기서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테슬라가 가격을 지금 계속 낮춰왔죠, 중국에서. 맞습니다. 보조금 주고 가격 낮추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이 그냥 보시면 우리가 보았던 S, 뭐 3, Y 뭐 이게 다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 아닌가요? 대표적인 모델 Y, 모델 3, S. 모델 S. 예.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다 코로나 이전에 엄청난 각광, 네. 미래, 신세대 막 이런 걸 하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는 다 이제 중국 그 아마 전기차 한번 혹시 최근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아주 멋집니다, 정말로. 중국 차가. 네, 전기차가. 그래서 거기에 가격도 말씀 주신 대로 엄청 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소위 저희 출혈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의 대표적인 모델 자동차 중에 모델 3, 모델 Y가 있는데 그 이후에 테슬라가 좀 새 차를 내놓고 있는 게 잘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원래 뭐 말로 했던 것들은 가장 큰 세미 트럭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 나온 이제 테슬라 트럭, 사이버 트럭까지 해서 생산들이 제대로 되거나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물려 있고요.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팔릴 수 있는 저가형 모델을 아직 출시를 못 하고 있는데 저가형 네, 모델. 모델 2 같은 경우 모델 2. 네,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2025년 이후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테슬라가 무슨 차를 출시하고 가격을 얼마 맞추겠다고 한 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보니 많은 대중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생각과 또 대체할 수 있는 뭐 중국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자동차 종류들이 많아지고요. 또 앞에 말씀하셨듯이 얼리 어답터들이 같은 모델만 다 사진 않거든요. 이제는 취향이 좀 다양화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차들도 사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경향까지 있다 보니 테슬라 혼자서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은 좀 많이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중차 조금 저가형 차인 모델 2 지금 판매 원래 예상은 2025년이에요? 내년? 뭐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고 그다음에 어나운스 하기는 25년이라고 말들을 했었는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갈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구심을 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 출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게 지금 있습니까? 테슬라 전체 뭐 생산 공장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그 실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에 대해서는 워낙 테슬라는 이제 모델의 출시에 대해서는 다 비밀로 유지를 했었고 이걸 가지고 약간 마케팅적인 관점 그리고 나오기 한 1년 전 정도 되면 먼저 예약을 받아 버린다거나 이런 프로모션들을 했었는데 그게 뭐 앞으로 언제 진행이 될지에 대한 게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선언적으로 이런 모델 나올 것이다라고 해버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다양한 이제 다른 회사 차종들 모델들도 많다 보니 이제 뭐 그냥 그걸 주문할까 아니면 지금 사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볼까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중적인 차를 팔아야 판매량 확 늘릴 수 있는데 그게 테슬라가 제시했던 모델 2 저가형 모델일 텐데 우선 나오는 시점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그러고 또 나왔을 경우에 경쟁자는 중국 전기차가 되겠네요. 아니, 당장 미국 안에서 리비안에서도 유사한 이미 경쟁할 수 있는 차가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두 달 전에 나왔거든요. 리비안. 네, 리비안 리비안에서. 전기차가. R3 같은 모델이 나왔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소형 크로스오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략 원래는 애초에는 한 3만 불 가까운 그
판매 단가를 생각했다가 지금은 모델 2. 네, 모델 2가 거의 이제 2만 불 초반대까지 떨궈야 되는 지금 상황. 아니면 경쟁 차종들의 가격이 워낙 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첫 번째로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기도 제가 가장 찾아보니까 원래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25년 내년도 중반에 했다가 내년 말로 또 슥 미뤄지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내년 말로. 결론적으로는 내년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거는 테슬라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미국이 리쇼링하면서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공장 인력을. 이거는 단지 그냥 자동차만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 전반의 제조업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새로운 신규 라인업을 만드는데 엄청난 병목, 바틀렉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얼마 전에 애플이 그동안 쭉 개발해오던 전기차 기반으로 한 이 자율주행차 이걸 좀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테슬라가 앞서 나갈 것 같으니까 뭐 반사이익을 얻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죠. 네, 실제적으로 테슬라는 사실은 자기 생태계 내에서 수직 계열화시키는 형태가 많았었고 그런 소비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애플이 차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실제로 반사이익을 얻기에는 좀 이제 맞지 않는 구조였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애플이 포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리비안 쪽으로 많이들 가셨어요. 리비안으로. 네, 그래서 경쟁사인 리비안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경쟁사가 좋게 되어버리는 좀 나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 큰 매력이 없었나 보죠. 회사에. 리비안으로 다 갔을까요? 애플 인력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 자동차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별로 필요한 엔지니어들의 이 뭐 요소들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발해서 초기에 출시하는 거하고 대량으로 양산해가지고 이제 원가를 관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퀄리티 컨트롤이라든지 사후 서비스를 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개발만 해서 판매하는 회사는 이제 지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하고 싸워야 되는 중견기업 같은 느낌도 조금 나고요. 이제 자동차만 두고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차종 같은 경우에도 승용 위주로만 이제 그 모델들이 상당히 좀 한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전기차 이제 시장의 동향,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업무용 차량,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커머셜 차량 쪽의 시장이 더 확실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테슬라도 트럭은 냈잖아.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용으로 이제 짐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라기보다는 이제 승용의 픽업에 해당되는. 그러다 보니 이제 포드에서 나오는 F150 전기 픽업이라든지 아니면 리비안의 R2 같은 모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트럭은 이제 아마존에서 배달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택시로 쓸 수 있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완전한 이제 운송 사업자용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세미 트럭도 되게 뭐 많은 시험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대형 트럭 시장에서는 볼보가 차가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볼보 트럭 자체가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전략들이 조금 애매모호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포기한 게 결국 자율주행차의 완전 상용화가 어려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건 혹시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득과 실 따지면 득은 없고 실이 많다. 애플의 포기가 테슬라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원래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거기에 1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서 포기를 했다는 거는 일단 시장 자체가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을 애플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애플은 고마진을 원하는데 마진은 아까 본 대로 박하게지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고 이제 느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원래 지난 10년간 개발했던 가장 큰 게 그 안에 사실은 이 소위 핸들이 없는 차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들이 없는.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을 꿈꿔왔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했다는 얘기는 소위 레벨 5라고 알려진 사람이 그 안에서 잘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게 가장 큰 거고 결국은 이 얘기는 테슬라의 고평가를 소위 근거가 되는 게
적어도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앞서 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도달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애플도 쉬워 보이지 않는데 그 돈을 투입하고도 그럼 테슬라도 그리고 이제까지 사실은 지난 5년간 계속 그걸 딜레이 시키고 왔었거든요. 연기시키고 그 목표를 연기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애플이 여기에 완전 주행 차량은 앞으로도 향후 한 10년간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생태계에 대한 이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무너지는 요인이 되는 겁니까? 아까 테슬라 생태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결정적인 겁니까? 이미지 면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애플이 했던 이미지를 따라가서 마케팅이라든지 컨셉들을 많이 가져간 게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애플이 차가 나온다는 게 경쟁이 될 수 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애플도 포기했고요. 사실은 GM이나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은 침체기로 가다 보니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이 될까 안 될까가 약간 논쟁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버렸고요. 완전 자율주행. 네, 완전 자율 레벨 5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와버렸고 뭐 많은 자동차 회사나 스타트업들이 포기를 했고요. 거기에 종지부를 찍은 게 애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실제 저는 이제 애플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 중에는 완전 자율주행도 있었지만 애플이 만드는 제품은 사실은 라이프 사이클이 5년 미만의 전자기기 제품들이었어요. 팔고 돈을 벌고 그다음 빨리 교체를 시켜야지 돈을 버는 비즈니스 형태였는데 이 자동차는 팔고 돈을 버는 것보다가 팔고 난 다음에 운영 유지 보수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제 후 매출이 나오는 구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후 관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애플이 이제 생산 및 향후의 비즈니스까지를 검토를 한 결과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포기한 게 더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의문을 이제 애플이 결국 부닥쳐서 포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테슬라의 부진을 본다면 결국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현저히 지금 둔화되는 거잖아요. 이 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가 뭔가 이 대세가 좀 흔들리는 겁니까?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전체. 일단은 초기에는 이게 금방 전기차 시장이 다 올 것 같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지나 보니까 소위 전기차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당장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일반 가솔린 차는 연료 어디를 가나 소위 말해 기름 넣기 쉽잖아요. 충전 인프라. 이게 충전은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고 이번 겨울에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1월 달에 혹독한 추위 때문에 차들 버리고 가고 뭐 충전소에 가서 뭐 밤새 거기서 추위에 떨고 엄청난 피해를 한번 겪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을 좀 경각심을 좀 일깨웠다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21년에 전 세계 글로벌 이 전기차 시장이 그때는 21년도에는 거의 2배 이상 성장했고 2022년도엔 60% 정도 성장했고요. 판매 증가율이. 그 작년에는 전년 대비 30%대였는데 올해는 20%대로 내려올 거고 그것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워낙 빚을 많이 내다 보니까 보조금 주기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나라도 뭐 재정이 항상 탄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이런 ESG에 앞장섰던 독일이 보조금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멈춰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무래도 기존 가솔린 차보다는 전기차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사이를 보조금을 메꿨는데 정부의 재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은 그러한 상승 성장 둔화에 큰 또 그런 버틀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줄 수가 없을 만큼 모든 국가가 뭐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아까 전기차 판매 증가율 한 대략 20% 정도로 예상된다는 이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좀 모아진 증가율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 전문가? 네, 뭐 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 정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까지 자동차 시장 내지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뭐 IT 소프트웨어 쪽을 제외하고 매년 20%씩 성장하는 시장은 거의 없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0%가 정말 많이 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산업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빠르게
그렇죠. 전기차로 바뀌고 있다라고 바뀌고 저는 있다. 네. 그리고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 수치가 20%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년도, 21년도 100%씩 이렇게 막 성장하니까는 원자재 다 올라버렸죠. 그리고 거기 병목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산업으로 빨리 전환을 하려고 마구 공장 보조금에 뭘 몇 년간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또 미국에서도 공장 하려고 할 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수치화시켜서 땡겨간다고 뒤에가 다 따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리드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20% 정도씩만 매년 성장해 하는 게 가격도 안정화되고 실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확대 플러스 이제 충전 인프라라든지 부대 시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 증가율이 현재 전망치는 올해 한 20%로 보는데 그 20% 판매 증가율 전망치가 충분히 잘 팔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가솔린에서 뭐 디젤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승용에서 뭐 예를 들어서 SUV로 바뀌면서 매년 20%씩 전환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뭔가 판매 문제 병목이 현상이 생긴다거나 뚝 떨어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은 없나요? 전문가들 중에서?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예상은 이거보다 더 높았었는데 기대치에 비해서 실제치들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공격적으로 테슬라의 그러한 마켓 쉐어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전통적인 기존의 큰 대형 그 제조업체들이 원래는 뭐 예를 들면 올해 그 100만 대 생산할 거야, 200만 대 생산할 거야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철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돈을 그만큼 쏟아부어도 판매하는데 이 자신도 없고 이게 과연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결국 이 수치들을 개별 제조회사들 걸 다 모아야지 그게 전체 판매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공급업자들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공급업자들이 네. 자 20%를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테슬라는 증가율이 그러면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혹시 보십니까? 저는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평균 증가율보다 더 낮게. 일단 모델이 너무 올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차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차들이 사실은 좀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기존에 팔았던 차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미 팔았던 차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리콜이 소프트웨어로만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분쟁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렇지만 중국 전기차에서 잘 나가는 BYD, 비아디. 와, 이게 정말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까? BYD? BYD가 지난 3분기인가요? 4분기부터는 이제 분기 단위로는 순수 전기차에서 그 테슬라를 앞서기 시작을 했죠. 테슬라를. 왜냐하면 그 전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이 파는 회사였는데 이제 BYD가 그 자리를 꿰차고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BYD의 성장 속도가 엄청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BYD는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격이 저가차로 지금 엄청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통상들 평가들이 UBS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걸 봤더니 기존의 일반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서 소위 이제 그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성이 거의 한 25%는 더 높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에서 보면 BYD에 대해서 뭐 저도 이제 그 회사를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소위 수직 계열화돼 있어서 저 밑에 배터리 생산부터 해서 완성차까지를 다 만들 수 있는 라인업을 다 갖고 있는 측면에서 배터리까지 만들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네요. 소위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비용 효율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들은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이제 이것이 지속화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비아디 우리나라에서 버스는 팔고 있죠, 전기 버스. 버스도 들어왔고 트럭도 들어왔습니다. 트럭도 들어왔어요? 네, 1.5톤 트럭이 들어왔었고요. 잘 팔고 있어요? 버스? 버스는 좀 잘 팔렸습니다. 사실 버스는 BYD만 잘 팔린 게 아니고요. 많은 버스들이 중국산 버스들로 수입이 됐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현지 조립하는 형태가 됐고 이건 이제 국내에 있는 제조사인 현대기아가 버스 쪽에 좀 소홀했었기 때문에 그냥 마켓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버스 부분은 약간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트럭은 작년에 이제 판매가 됐는데 사실은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트럭은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차 그러면 싸다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체감을 줄 만큼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아, 가격 차이가.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이제 국내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포터가 생각보다가 튼튼합니다. 1.5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3톤, 4톤씩 싣고 다니는 그 정도로 이제 차가 워낙 그 튼튼한 그런 괜찮으니까. 차종이기 때문에 중국 차가 들어와서 경쟁하기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BYD가 승용차를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출 들어올 거다 그러는데 혹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승용차 들어오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인원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이제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곧 갖춰질 거다. 네, 갖춰질 건데 그렇지만 일단은 중국산이기 때문에 싸야 된다는 이제 고객들의 전제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 보이지 않는 이제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AS에 관련된 뭐 허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 네. 아, 중국 보조금을- 차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 뭐 중국 차기 때문에 적게 준다기보다는 예. 일단은 뭐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 규정을 매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닥 수월하지 않을 거다. 우리 하는 부분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건데 일단 들어오겠죠. 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됐을 때 그 다음 저희가 좀 걱정하는 거는 BYD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중국 로컬에서밖에 안 팔아봤고요. 아, 해외 매장 해외에 뭐 일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자동차는 그 나라의 이 소비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차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싸게 그냥 계속 타고 굴러만 다니는 되는 차와 예. 특히 이제 한국 고객들은 국내 제조사들이 워낙 뭐 실내부터 시작해서 마감이라든지 AS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워낙 잘하죠.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훨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수준의 서비스를 원할 건데 과연 중국 회사가 그 갭을 이제 채울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뭐 약간 부정적인 제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그렇지만 BYD 자체가 지금 중국 내에서 되게 급합니다. 사실 왜요? BYD는 한국의 진출이라기보다가 중국 탈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국의 경쟁사들. 네, 중국의 때문에 경쟁사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BYD보다 훨씬 더 큰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BYD가 샤오미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지리 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자동차 회사와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을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가지고 국내를 침투하려 그럴 것이고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시장보다는 택시나 렌트카와 같은 택시나 렌트카.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렌트할 때 보면은 싼 차 그냥 한 이틀 빌려서 쓰는 뭐 거지 그럴 수 있죠. 뭐 굳이 비싼 차 안 찾듯이 아마 그런 시장을 먼저 공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전기차 늘 얘기할 때 만약 미국 대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이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에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러는데 혹시 만약에 된다면 무슨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많이 되겠죠. 당연히 트럼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많은 변화를 줄 것 그래요? 같고요. 예. 왜냐하면 당장 관세를 60% 이상 대중국으로 중국. 예, 중국산에 대해서 60%가 아니라 그보다 거의 100%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를 그렇게 매긴다고? 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중국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BYD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지금 진출하려고 지금 우회로를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예. 분명 성장에 좀 둔화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주가에? 예. 이제 근데 이거는 꼭 전기차만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척점이 ESG에서 다른 거죠. ES. 트럼프는 석유를 좋아합니다. 전통 에너지. 전통 에너지. 예, 검은색을 좋아하죠. 네. 반면에 저기 청정 에너지, 푸른색 좋아하는 게 바이든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시대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재밌는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어떤 차 한번 볼까요?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가 정확히 반대 대척점인데 네. 트럼프 때 그러면은 석유를 좋아하니까 전통 에너지가 주가가 좋았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어. 저 맨 위에 저기 251% 올라간 게 신재생 에너지 ETF고요. 트럼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저렇게 많이 올랐고 네, 반면에 이 전통 에너지 엑셀리는 거의 50%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는 ESG 전 세계 바람이 사실 불었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이든 때는 거꾸로 그렇게 밀어주고 싶었던 신재생 에너지는 박살이 났고요. 박살이 났고. 전통 에너지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야. 결국은 산업의 사이클과 그 사이 주가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중요하지만 현재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테슬라를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투자할 만한 시점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인공지능을 얼마나 평가할 거냐가 사실은 관건일 것 같고요. 전기차만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력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하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이다 현재 주가가. 예상 수익이 거의 60배, 예상 수익의 60배로 거래되는데 PER이. PER이 엔비디아가 30배 거래되는데 테슬라가 60배 거래되는 건 너무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과하다. 그렇게 보여요. 최 교수님은 산업적으로 볼 때 테슬라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뭐 하셨듯이 이제 그 이상치 가지고 갈 수 있는 유행은 조금 지났고요. 유행이 지났다. 유행이 지났고 테슬라 왜냐하면 차량에 대한 유행이. 뭐 전기차, 테슬라, 자율주행을 가지고 뭐 다 수직 계열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이제 앞에 말씀 60배씩 보고 가는 거는 조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걸 그냥 좀 수치화하자면은 자율주행 같은 케이스는 NVIDIA를 따라가고. 자율주행, 네, 엔비디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중국 회사랑 현대차 정도를 반반 섞은 정도가 이제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이제 밖에서 보이지 않는 시장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거는 실제 차량 제조사 중에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테슬라하고 현대하고 두 군데예요. 차량 충전기를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 기를 만드는 그런데 회사. 테슬라 충전기가 지금 몇 년치가 지금 주문이 밀려 있는. 즉 그래요? 이제 밖에 보이지 않거나 아직 테슬라가 수치화시키지 않은. 그건 굉장히 강점이네요. 네, 실제 필드에서는 이제 새로운 아니면 이게 이제 큰 틀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건 뭐 저변을 확대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시장들 가지고 지금과의 다른 형태로 아마 뭔가를 바꿀 것이다. 라는 거는 희망적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현재까지 가격이 너무 높게 아니면 너무 꿈과 희망을 실은 게 아닌가 하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부진,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관련 영향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그리고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개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